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사실 처음 제보 메일을 받은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당시에는 안타까운 상황을 전해들었지만 방송 컨텐츠로 만들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었고 제보자님에게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한 조언과 상담만 주고받았어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최근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된 것 같아서 후기까지 한꺼번에 사연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댁입니다. 남편과 저는 딱 1살 차이에 둘 다 30대 초반이고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어요. 남들이 저를 보면 맨날 하는 이야기는 신혼이니까 너무 좋겠다. 한참 깨가 쏟아질 좋을 때다 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요즘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싸우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맞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2년 반 정도 했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벌고 남편은 350 정도를 벌고 있어요. 많지도 적지도 않은 딱 평균 정도라 생각하고 저희가 모아놓은 재산이 별로 없었고 양가 부모님 도움마저 없이 결혼했어요. 집 전세 대출금 혼수 비용, 그 외 모든 결혼 비용을 남편과 제가 반반씩 부담했고 둘이 같이 돈을 벌기 때문에 생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서로 돈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결혼하고 매달 나가는 전세 대출금은 남편과 제가 반반씩 부담을 했고 아파트 관리비는 남편이 매번 돈을 알아서 냈습니다. 생활비나 기타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하자는 말이 따로 없어서 한 2주 정도 눈치만 보고 살다가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근데 우리 앞으로 돈 관리는 어떻게 하지? 둘 다 같이 맞벌이를 하니까 지금부터 확실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이야기에 남편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어차피 우리가 애도 아니고 지금까지 각자 알아서 잘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더군요. 남편에게 그런 두루뭉술한 이야기 말고 정확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다시 얘기했더니 남편은 우리 사이에 돈 문제로 골치 아프기 싫다면서 서로 각자 번 돈 각자 관리하고 지금처럼 지내면 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가만 보니 남편은 살림을 잘할 줄도 모르고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대부분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청소, 빨래, 음식 모두 제 몫이었고 남편은 쓰레기 버리기, 설거지 정도만 겨우 하는 정도였죠. 그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가 결혼하고 2주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남편은 아파트 관리비 한 번 낸 것을 제외하곤 아무런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신혼살림 시작하는 거라 돈 쓸 일이 정말 많은데 음식 재료부터 집에 필요한 휴지, 키친타올, 세제 등등 간단한 잡화들까지 전부 제 돈으로 사서 가져다 놨었습니다. 처음엔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네 돈 내 돈 따지지 않으려고 제가 알아서 필요한 건 채워놓고 살았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남편이 돈을 쓸 생각이 없어 보여서 결국 참다 못해 이야기를 꺼낸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내가 살림도 거의 다 하는데 돈도 내 돈으로 다 쓰고 있잖아. 우리 먹는 거 씻는 거,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도 전부 돈이야. 돈 관리 합쳐서 할 생각 없으면 우리 생활비도 반반씩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한참 아무 말 없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생활비 카드를 하나 만들고 그 카드로 쓰는 돈은 남편과 제가 반반씩 내서 생활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나니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침 제가 안 쓰는 신용카드가 하나 있어서 그 카드를 생활비 카드로 정했고 첫 달에 나름대로 쓸 거 다 쓰면서 살다 보니 카드값이 60만 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월말에 남편에게 이번 달 생활비로 이 정도를 사용했고 절반을 저한테 입금해달라는 말을 했더니 남편이 카드 사용 내역을 좀 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상세 사용 내역이 보고 싶다고 해서 카드회사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이번 달에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썼는지 전부 남편에게 확인시켜줬어요. 남편은 하나하나 전부 따져보면서 이건 마트에서 뭘 샀길래 10만 원이나 나왔냐 묻고 편의점에서 왜 돈을 썼냐, 쿠팡으로는 뭘 이렇게 많이 샀냐 하면서 일일이 제가 생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따져댔습니다. 아니, 당신이 썼잖아. 당신이 썼는데 어떻게 기억을 못해? 뭐 하느라도 샀어? 어떻게 하루에 10만 원을 넘게 쓸 수 있지? 영수증을 다 모아두는 것도 아닌데 마트에서 물건을 어떤 걸 얼마 주고 샀는지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요즘 마트 가면 라면 한 묶음만 사도 5천 원인데 양념이나 이것저것 필요한 거 집다 보면 10만 원은 우습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때 들고 갔던 장바구니를 뒤졌더니 다행히 영수증이 있길래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인터넷 최저가와 품목을 하나하나 비교해보더니 이건 마트보다 인터넷에서 사는 게 더 싼데 쓸데없이 돈 낭비했다며 잔소리를 하더군요. 돈도 돈이지만 감정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왜 이런 일로 남편에게 혼인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결혼 전 연애를 할 때는 데이트 비용으로 신경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번갈아가며 밥을 사고 커피도 사고 크게 돈을 누가 얼마나 쓰는지 의식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치사해지는지 애들 숙제 검사 받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남편에게 그따위로 할 거면 앞으로 돈 주지 말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래, 알겠어. 어차피 우리 관리비는 내가 내잖아. 너도 먹고 쓰는 것 정도는 너가 낼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다 합쳐봐야 겨우 20만 원 조금 넘게 나오는데 그거 하나 내고 본인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남편에게 정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전혀 생활비에 한 푼도 낼 생각이 없었고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자존심이 상하고 구질구질한 기분이 들었지만 몇 번을 남편과 이 문제로 말다툼을 해도 전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할 거 다 하는 거라며 저보고 살림을 아껴서 하면 될 일인데 쓸데없이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는 남편이었어요. 아무리 말해봤자 상황이 바뀌질 않으니 저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만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아파트 관리비로 쓰는 돈이 그 정도니까 저도 딱 거기에 맞춰서 쓸 생각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돈 때문에 치사하게 굴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먼저 돈돈거리니 저 역시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한 달에 20만 원 정도로 살림을 어떻게 하겠어요? 고기 반찬은 어림도 없고 그냥 맨밥에 김치, 기껏해야 콩나물 두부 정도가 전부였죠. 남편이 고기를 찾으며 반찬 투정을 할 때마다 생활비나 주고 그런 소리를 하라고 저도 맞받아쳤고 매번 돈 이야기를 할 때면 서로의 감정이 격해졌어요. 원래 신혼이라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맛있는 것도 먹고 둘이 같이 맥주 한잔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대화를 나누는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서로가 극도로 돈을 쓰길 꺼리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치킨 한 번 사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축구를 하거나 밤에 야식이 먹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남편과 제가 서로 돈을 내기 싫어서 그냥 눈치만 보다가 넘어갔어요. 이게 무슨 풋풋한 신혼생활이고 깨가 쏟아지긴 개뿔이 쏟아지겠어요? 결혼하자마자 제 하루하루는 매일 스트레스의 연속이고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게 먹고 싶을 때는 남편이 아니라 회사 동료나 친구들을 불러내 밖에서 먹고 들어갔고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잦았어요. 집에 와봤자 반찬이라곤 가장 싼 콩나물이나 두부밖에 없는데 집에서 저녁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밥상이었죠.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결혼 생활은 계속 이런 식이었고 최근 들어서는 남편이 자기가 관리비를 내니까 물이나 가스를 아껴 쓰라며 잔소리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온수 샤워만 조금 오래 하고 있으면 화장실 밖에서 노크를 하며 적당히 빨리 끝내라고 잔소리를 하고 TV 보다가 잠깐만 자리를 비우면 보는 사람도 없는데 전기 아깝다며 바로 꺼버립니다. 이 정도면 그냥 싸우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매번 남편과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신혼생활은 하루 건너 남편과 싸우고 매일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제 성격 자체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확하게 반반 나눠 더치페이하거나 받은 만큼 계산해서 그대로 돌려주는 걸 잘 못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써도 안 아깝고 뭔가 바라기 전에 먼저 선물하는 그런 성격으로 살았거든요. 하지만 가장 반반 따지지 않아야 하는 남편과 살면서 매일 네 돈을 썼네 내 돈을 썼네 감정 싸움이나 하고 이제는 돈이 아니라 집안일을 하나 하더라도 남편이 안 하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하나 화딱지가 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싸우고 있다 보니 이제는 결혼 생활 자체가 지치고 집에서 마음 편하게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지 못하는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네요. 오늘도 남편은 저녁을 알아서 먹고 들어온다 하길래 저도 집에 오다가 동네에 있는 김밥집에서 김밥 한 줄 사서 먹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부부 생활이고 이게 어딜 봐서 결혼 6개월 차인 신혼부부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두 사람 버는 돈이면 합쳐서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한 저축까지 다 할 수 있는데도 서로 돈 쓰기 싫어서 궁상부리며 사는 것이 이젠 지겹습니다. 주변에 말하기에도 창피하고 차마 친정부모님한테까지 아무 말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은데 남편과 대화로는 도저히 풀 자신도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초장부터 너무 안 맞는 사이는 그냥 이혼하는 것이 답인 걸까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사연 보내놓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저는 이미 짐을 싸서 집을 나왔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친정 부모님에게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았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난리가 났고 이따위로 살려고 결혼했냐고 화를 내셨죠. 아빠가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믿고 딸을 맡겼더니 그 결과가 겨우 이거냐고 차라리 둘이 빠른 시일 내로 갈라서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역시도 요즘 세상에 이혼 한 번 하는 게 흠이 아니라며 뭐하러 그동안 미련하게 참고 살았냐고 주변 신경 쓸 거 없이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시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바로 그날 저녁에 남편과 장장 3시간 동안 서로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놓고 단판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하겠지만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자기가 전부 알아야겠다 하네요. 그럴 바엔 남편에게 직접 생활비를 관리하고 살림까지 맡아서 하라 했더니 그건 하기 싫은지 저보고 하랍니다. 해봤자 칭찬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매일 남편의 감시를 받으면서 살라고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고 우리 두 사람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니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신혼 초에 빠르게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어요.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남편이 바로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네요. 앞으로는 본인 월급이 들어오면 전부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고 그 사용 내역도 묻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마음이 많이 떠나버렸어요. 어차피 남편의 본 모습은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이혼 이야기 나오니까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것 같은데 언제든지 또다시 상황이 바뀌면 저를 감시하려 들고 돈 때문에 또 다투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혼하는 게 100번 나을 것 같아 여기서 그만하고 헤어지자 하고 짐 싸서 나와버렸죠. 남편에게 집 다시 내놔야 하니 너도 하루빨리 짐 싸서 나가라고 했더니 자기는 이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절대 못 나간답니다. 아니, 결혼 생활할 때는 매일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맨날 돈 때문에 싸웠던 기억밖에 없는데 뭐가 미련이 남아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랑 도저히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저 먼저 집에서 짐을 빼버렸고 협의가 안 되면 그냥 변호사 상담받고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도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며 절대 봐주지 말고 다시 잘해볼 생각은 절대 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고 돌이켜보면 결혼 생활 내내 좋았던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념일을커녕 제 생일에도 남편이랑 같이 저녁 먹기 싫어서 일부러 친구들과 약속 잡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갔던 기억만 떠오르네요. 이번 달 말까지 남편과 이혼 문제로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는 변호사 만나서 이혼 소송 상담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젠 돈 문제를 넘어서 인간 자체가 너무 싫어지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재작년 가을에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31살의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고 있고 아직은 서로 맞춰가는 단계라 같이 살면서 싸운 적도 참 많았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생각이 있고 저는 저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 정말 별 시덥지 않은 일로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면 될 텐데 남편도 저도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보니 그게 정말 쉽지는 않네요. 특히 결혼 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이기적인 모습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많이 참아줬지만 이제 더 이상은 힘들더라고요. 우리 두 사람이 앞으로 싸우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쯤에서 끊어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정신을 차리길 바라는 마음에 극약 처방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답이 없으면 그냥 갈라설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결혼할 때부터 제가 생각 자체를 조금 잘못했어요. 남편과 제 직장 출퇴근 거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신혼집을 고르고 고른 게 시댁에서 엄청 가까운 곳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집도 몇 군데 알아보긴 했었는데 남편과 제 회사가 서울이라서 대중교통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 그 바쁜 출근 시간에 마을버스 한번 안 갈아타고 바로 걸어서 지하철역으로 갈 수 있는 집을 찾다 보니 저희 예산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넓고 깨끗한 집도 있었지만 거기까지 멀리 들어가면 마을버스를 20분 넘게 타고 나와야 지하철역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시간도 엄청 많이 낭비하는데 거기에 버스 타는 시간까지 추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신혼집이 좀 작더라도 출퇴근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저도 남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시댁 근처로 집을 얻게 되었죠. 경기도에서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버스랑 지하철에서 하루 왕복 3시간 이상 보내는 것이 특별하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정말 지하철역 근처에 좋은 집을 잘 찾아서 출퇴근 거리를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는 괜찮은 집을 얻었습니다. 시댁이랑 가깝다곤 하지만 어차피 결혼해서 따로 사는데 시댁 식구들이 귀찮게 해봤자 얼마나 하겠나 싶은 가벼운 마음이었죠. 하지만 이것 하나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이 꼬이고 골치가 아파질 거라고는 그땐 미처 알지 못했어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아직 신혼이라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어요. 당분간 자녀 계획도 없고 둘이 열심히 벌어서 집을 조금 넓히고 나서 생각해 볼 겁니다.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고 결혼한 시누이와 아직 미혼인 남자 시동생이 하나 더 있어요. 시누가 저희보다 2년 먼저 시집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작년에 시누딸이 돌을 맞이해서 우리 부부 역시 돌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시댁 식구들이랑 그리 친하지 않아서 어색했는데 그래도 집안 행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돌잔치가 끝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신우의 남편이 생일이라면서 또다시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이자고 하길래 그때 저는 솔직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혼자 가던지 하고 나는 안 간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자기 여동생에게 그대로 일러 바쳤고 또 신우가 시부모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아침 대바람 출근하고 있는데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무슨 일 때문에 안 온다고 하는진 잘 모르겠는데 세상에 가족 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니? 우리 식구는 원래 작은 일도 다 같이 축하해 주는 것이 기본이니까 잔말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결국 빼도 박도 못하고 신우 남편 생일 파티에 가야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하기 싫은 일은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절대로 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이런 식으로 억지로 불러대고 오라가라 하니까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님 생신, 어머님 생신에 시동생 생일이나 신우의 생일까지 크고 작은 모든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온 가족 다 집합을 시켰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오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저나 신우의 남편은 원래 이 집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정엄마, 얘기 들었어. 얼마 전에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났다며? 그거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야. 에이, 요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잖아. 맞아, 역시 아정엄마답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똑순이 아정엄마가 이걸 놓칠 리 없지. 아정당이니까 믿고 바로 한 거지. 매달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이잖아. 누적 후기만 15,000개 이상이라니까?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한 건 또 어떻고. 알뜰폰까지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니까 너무 좋지.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역시 아정당. 이 영상 보시고 18만 아정당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참여할 수 있으니 꼭 구독하시고 경품까지 노려보세요. 그런데도 저희들까지 포함시켜서 절대 결석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핑계를 대도 소용이 없었고 너무 가기 싫은 날에는 제 나름대로 핑계를 대느라 친정에서 부모님이 오라고 부르셔서요. 감기 몸살에 제대로 걸려서 꼼짝할 수 없네요. 등등 어떤 핑계를 대던지 시부모님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다 모여야 했고 아파도 시댁에 와서 아파 쓰러지라면서 절대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남편 생일에는 저희 집에 다 찾아와서 밤 12시까지 생일 파티를 요란하게 하고 가더니 연말에 제 생일이었을 때는 다들 연말이라 다른 선약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도 안 오고 남편이랑 둘이 보냈어요. 물론 저는 시댁 식구들이랑 생일 파티 따위 안 하고 축하 안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았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시부모는 물론이고 신우까지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 하나 보내거나 케이크라도 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받아봐야 기분 하나도 좋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들만 가족이고 나는 아무 상관 안 하는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집안 식구들 생일이나 기념일은 악착같이 챙기면서도 저나 신우의 남편처럼 사위 며느리한테는 별다른 관심도 없고 일부러 다들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지들 생일 때 무조건 오라고 부르지나 말던가 조금 어이없었지만 사실 저는 하루라도 그 인간들 얼굴 안 보는 게 좋아서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전 신우네 집 조카의 2번째 생일이었고 저는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안 가겠다 이야기했죠. 남편은 조카 생일에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왜 저만 안 가고 빠질 생각이냐 묻더라고요. 아니 내 생일에 너네 식구들이 나한테 생일 축하한다는 전화라도 한 통 했어? 근데도 내가 그깟 2살짜리 애 생일에 가야 하는 거야? 저는 이번만큼은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절대 안 갈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다음날 바로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왜 가족들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너 혼자만 삐딱하게 굴면서 안 온다고 하는 거냐고 잔소리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집안에 손주는 개 하나밖에 없는데 다 같이 모여야지. 억울하면 너네도 빨리 애 하나 낳던가. 설마 며느리 너 생일 때 안 챙겨줘서 그러냐? 이번에 오면 너 생일 케이크도 같이 불면 되잖아.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시길래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 평생 제 생일은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제가 하는 말을 듣질 않고 아버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이랑 같이 조카 생일 때 오라고 하셨고 저는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이번에는 안 간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정말 사람이 아니라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았고 전화통화하는 내내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한 결혼인데 왜 이런 사소한 일로 고통을 받고 머리 아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2살짜리 아이 생일 때문에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을 시댁 식구들과 만나서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시댁에 가기 싫은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시댁 집안 행사라고 해서 제가 손님 자격으로 앉아서 밥만 먹고 온다면 이렇게까지 가기 싫어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푹 쉬다가 올 수 있다면 당연히 갔다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며느리랑 사위는 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며느리는 완전 밑바닥 중에 밑바닥 취급이에요. 제가 시댁에 가면 저한테 음식 차리는 거며 끝난 뒤에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전부 다 저를 시키고 제가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시댁의 다른 인간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오직 시어머님이랑 저만 움직이고 있는데 음식 준비해서 밥상 차리고 치우는 것까지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나마 어머님이 같이 해주시긴 해도 은근히 힘들고 무겁고 더러운 일은 저한테 다 밀어놓으시는 바람에 거의 독박을 쓰는 거나 다름없어요. 요즘 밖에 좋은 식당 많고 나가서 먹으면 속이 편할 텐데 굳이 집에서 모든 음식 준비를 다 하면서 저를 괴롭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제가 시부모님 생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100번 양보해서 참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제 2살짜리 조카 생일이라고 참석해서 잡채 무치고 불고기 굽고 밥상 차려야 그 속이 시원하신 건가 싶네요.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남편이랑 똑같이 회사 다니고 똑같이 돈 벌어요. 제 생각에는 1년에 명절 2번 그리고 기껏 해봐야 시부모님 생신 때 한 번씩 얼굴 보면 더는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집안 식구들은 무슨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한 달에 2번 이상은 만나서 밥 먹고 의기투합을 해야 직성이 풀리나 봅니다. 이번 시조카 생일도 끝까지 저는 안 갈 거라고 했고 당일에 일부러 다른 약속을 잡아버렸어요. 남편은 저한테 너 그러다가 후회하지 말라고 섬뜩한 경고까지 하고 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집 온 뒤로 시댁의 기본은 하고 사는 것 같은데 남편이 친정부모님에게 잘하냐 하면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저한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부모랑 강제 전화통화를 시키면서 우리 친정부모님에게는 먼저 전화 한 통 해드린 적 없어요. 남편이랑 결혼 전에 우리 집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매주 한 번씩 안부 전화 드리겠다고 알랑방귀를 뀌더니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먼저 전화 드린 적 없습니다.
자기는 저보고 본인 부모한테 연락 좀 하고 서로 문자 보내면서 친하게 지내라고 강요하면서 처가 부모한테는 어색하다 어쩐다 하면서 연락하는 꼴을 못 봤어요. 원래 사위는 백년손님이라 자기가 친하게 굴어도 장모님이 불편해 하실 거라는데 저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불편해서 얼굴 보는 것도 싫어요. 남편이랑 저는 하도 이 문제 때문에 싸워서 이제는 서로 말도 잘 안 꺼냅니다. 아무튼 이번 시조카 생일 이후로 남편은 물론 신우까지 저한테 서운하다 이야기하고 시부모 두 분은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저보고 너가 하는 일이 대체 뭐가 있어서 중요한 가족 행사에 빠질 수가 있냐고 하는데 2살짜리 조카가 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나 봐요. 남편이 저 없이 혼자 시댁 갔다가 자기 부모들한테 잔소리를 듣고 온 건지 망신을 당하고 온 건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한테 부침성도 없고 시가 사람들이랑 앞으로 잘 지내긴 글러먹었다 하더군요. 원래 시부모도 그렇고 그 집안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던 신경 안 쓰고 살 거라 마음을 먹었었는데 남편에게 직접 그런 소리를 들었더니 갑자기 기분 나빠지고 화가 나는 겁니다. 알겠어. 내가 앞으로 너희 집안 행사에 다 참석할 테니까 너도 그럼 내 말 다 들어야 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문제도 아니라면서 불러만 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매주 주말에 남편 데리고 저희 친정으로 갔습니다. 갈 이유가 없으면 미리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뭐라도 한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데려갔어요. 우리 엄마가 이번에 집안 가구 배치 좀 바꾸겠대. 우리 집엔 아들도 없잖아. 힘쓰는 사위 꼭 데려오라고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남편 데려다가 일을 시켰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아빠가 친구들이랑 스크린 골프 1등해서 상금 받았다고 우리한테 맛있는 거 사주시겠대. 사위도 꼭 데려오라 하셨어. 이런 식으로 주말마다 남편을 끌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진 않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저를 시댁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지난 몇 달 동안 주말 이틀 내내 친정과 시댁을 번갈아 가게 되면서 저희가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도 못 만나고 밀린 집안 대청소는 물론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동호회 모임 같은 것도 하나도 나갈 수 없었죠. 저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친구도 못 만나고 아무런 개인사 생활이 없었지만 이번 기회에 남편 버릇을 고치자는 생각으로 누가 이기던지 끝까지 참았습니다. 석 달 가까이 그런 생활이 계속되자 남편이 먼저 못하겠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못 가긴 뭘 못 가? 안 돼! 이번 주 일요일에 당신이랑 우리 집에 가야 돼. 아빠가 우리 시골 텃밭 하우스에 비닐 새로 깐다고 꼭 데려오라고 했어. 앞으로 매주 일요일은 무조건 시간 비우고 우리 아빠랑 시골 내려가야 해. 아빠가 주말마다 사위랑 함께 하신다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며 질색팔색 하더군요. 친구들 얼굴도 못 본 지 너무 오래됐고 주말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니까 쉬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다며 제발 저보고 그만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당신이 우리 친정에 가면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장모님이 주는 밥 먹고 앉아있다 오는 게 전부잖아. 근데 나는 당신 집에 가면 음식부터 설거지까지 내가 다 해야 해.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어딨어. 무조건 해. 안 그러면 나도 너네 집안일 절대 안 할 거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다른 건 몰라도 장인어른과 주말 농장만큼은 절대 가고 싶지 않았던 남편이 저보고 앞으로는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말라 하네요. 자기가 시부모한테 이야기 다 해놓을 테니까 앞으로는 정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명절만 빼고 나머지 시댁에 자질구레한 일에는 안 가는 걸로 합의했어요. 서로가 최소한의 사위 노릇과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만 하기로 하고 각자 부모에게 효도는 알아서 각자 하는 걸로 이야기 끝냈습니다. 사실 우리 아빠도 주말 농장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어요. 친정부모님이 시골에 집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 텃밭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아빠도 귀찮은 건 딱질색이라 거기에 뭘 심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 사정을 전해들은 친정아빠가 1년 내내 매주 일요일마다 남편 데리고 힘든 밭일이나 시켜야겠다면서 비닐하우스라도 하나 지을까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주말마다 장인이랑 같이 농사 짓자는 소리에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아빠 덕분에 남편이 역지사지가 뭔지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대체 시부모한테 뭔 소리를 한 건지 이제는 시댁에서 오라고 할 때마다 남편 혼자 보내더라도 저한테는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하던 제욕을 하던지 솔직히 아무 상관없고 얼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각자 상대방 부모에겐 기분만 하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예의 없게 굴 필요도 없이 기분만 잘해도 중간이죠. 그리고 제가 시부모 챙길 시간에 우리 친정부모님 한 번 더 챙겨드리는 게 맞는 일 아니겠어요? 남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처갓집에 끌려다닐 시간이 있으면 시부모 한 번 더 보러 가는 게 낫겠죠. 이야기는 잘 풀렸지만 남편이 우리 아빠랑 같이 시골집에 끌려가서 매주 힘들게 흙먼지 뒤집어 쓰는 꼴을 봤어야 하는데 그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시댁에서 시부모님에게 힘든 일을 당하는 날에는 저도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남편을 끌고 가라고 해야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해줘야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걸 아시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남편이랑 아이 문제 때문에 아무리 싸워도 도저히 의견이 좁혀지질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만으로 2년이 조금 지났어요. 남편은 36살, 저는 31살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고 소득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둘 다 거의 똑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직 아이는 없는데 올해부터 아이 가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랑 아이 양육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전혀 안 되는 바람에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원래 결혼 전부터 초반 2년 정도는 신혼생활도 즐길 겸 돈도 모을 겸 해서 아이 없이 살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상관없었지만 사실 시댁에서는 애 안 낳고 뭐하냐고 난리였었죠. 시어머니의 손주 닭달은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소리를 하던지 화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너는 왜 애를 안 낳냐? 언제까지 이팔 청춘도 아니고 여자가 30 넘어서 애를 낳으면 건강한 아이가 안 태어난다더라. 아니 어디 동네 노인정에서도 요즘엔 들어보기 힘든 말을 하시면서 빨리 애 낳으라고 하시는데 저희 결혼할 때 보태준 것도 없고 제가 애를 낳아도 봐줄 생각도 없으면서 맨날 말만 청산유수입니다. 하도 귀에 못이 박히고 피가 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젠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못 들은 척 무시하고 그대로 흘려버릴 수 있어요. 남편이랑 합의하에 임신을 뒤로 미룬 건데도 맨날 저한테만 뭐라고 하지 자기 아들한테는 아쉽다는 소리 한 번 안 하십니다. 그러던 시어머니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저랑 남편을 둘 다 불러놓고 진짜 내년에는 더 미루면 안 된다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더 늦기 전에 애를 빨리 가져야 어머님이 체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제가 낳을 손주도 봐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시댁에 맡길 마음도 없었고 시어머님이 애 봐줄 마음이 1도 없는 것까지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맨날 대낮부터 술 드시고 춤추는 거 좋아하시는데 누가 어머님 같은 사람에게 자기 애를 맡기겠어요? 그때 남편도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시큰둥한 반응이었고 시댁에서는 되고 말고 앞뒤 없이 빨리 애만 낳으라고 닥달을 하시길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집안에서 애를 낳기 전에 확실하게 정할 건 정해놓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제가 요구한 내용은 산후조리는 무조건 3주, 그 이유는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집에 산후도우미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어서 아직도 후유증이 많이 남았고 비만 오면 여기저기 허리부터 골반까지 다 쑤십니다. 안 그래도 몸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닌데 애까지 낳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제가 아이 낳으면 무조건 육아는 남편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나 혼자 집에서 독박 육아를 하고 싶지 않았고 제가 육아휴직을 하던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던 둘 중에 하나는 밖에서 돈 벌어온다고 유세 떨지 말고 무조건 아이는 부모가 동시에 봐야 한다는 원칙이었죠. 다행히 우리가 시댁과 친정 부모님이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 양가 부모님에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겨야 할 때는 일당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지금 제 생각으로도 너무 큰 요구는 아니었다 생각하고 부부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남편 입장에서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애는 엄마가 알아서 키워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에이, 그건 좀 그렇다. 애는 엄마 손에서 커야 정서적으로도 좋은 법이야. 당신이 회사에 육아휴직 2년 하고 그동안 애만 보면 될 거 아냐?
저는 애초에 아빠가 아이랑 유대관계를 잘 쌓지 않을 거라면 아이 자체를 낳을 필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애는 엄마가 낳는 거니까 여자가 집에서 키우라는 생각이라면 뭐하러 힘들게 낳습니까? 나 혼자만 고생시키려고 애 낳는 것도 아닌데. 남편이랑 제가 지금도 연봉이 비슷한데 절대 제가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직장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여자건 남자건 똑같이 육아휴직 쓸 수 있고 2년 동안 쉬면서 애 보다가 복직하면 일터에서 현장감 떨어져서 적응하기 힘든 건 다 마찬가지니까요. 요즘 시대에 무조건 여자라고 집에서 애를 보고 남자라고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 부분도 전부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육아휴직이 하기 싫으면 시부모님한테라도 맡기면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아이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도 시부모한테는 전혀 맡기고 싶지 않아요. 우리 신우에게 5살 된 아들이 있는데 돌 지났을 때부터 시부모한테 맡겼더니 이제는 성격도 조금 이상해지고 약간 ADHD 같은 증세를 보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아이가 3살 때부터 TV를 켜둔 채 집에 혼자 놔두고 외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나가서 친구 만나고 술 먹고 놀다가 몇 시간 후에 집에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진짜 운이 좋아서 사고 한 번 난 적이 없는 거지. 아이를 보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 생각해요. 정성 들여 잘 키우지도 않았는데 애한테 과자 사주고 TV 보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애가 자기 엄마 말은 안 듣고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만 찾아댑니다. 가끔 신우네 가족이랑 시댁에서 다 같이 만날 때면 아이가 할머니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신우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랑 유대관계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구나 싶었어요. 게다가 제가 배 아파서 아이 낳는데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 손에 아이 맡기고 돈만 벌고 싶진 않잖아요? 가정마다 다 사정이 있고 입장이 다르겠지만 저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친정부모님이든 시부모님이든 어쩌다 한 번 정도 부탁드리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싫었습니다. 돈만 벌어서 가져다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지금 맞벌이하는 벌이로 둘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은 없는 상황이고 제가 육아휴직을 하던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던 둘 중에 한 사람이 아이 키운다고 하면 생활의 여유는 좀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세 식구 사는데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어린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에 자라면서 신우네 아이처럼 완전 응석바지로 자라거나 아니면 먹고 싶다 갖고 싶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눈치나 보는 아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좀 불안해요. 남편에게 이런 제 생각을 다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절대 애 보기 싫으니까 시부모에게 애를 맡길 생각도 아니라면 저보고 알아서 키우라 하더군요. 나보고 육아휴직을 하라고? 세상에 아빠가 육아휴직하고 집에서 애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는 아이 낳기 싫습니다. 아빠 타이틀만 달고 가끔 귀여워해주기만 할 거라면 대체 왜 아이 낳고 아빠가 되고 싶은 걸까요? 차라리 강아지를 키우던 고양이를 키우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 두 사람 중에 육아휴직을 제가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라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서 아이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피곤하다고 애는 본체만 채하고 밥만 먹고 잠만 잘 거라면 저 혼자 애 키우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모성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디선가 주워들은 이야기로 아이는 엄마가 무조건 키워야 하고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면 할 일을 다 하는 거라네요. 임신하고 출산까지는 제가 100% 하는 것이 맞는데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건 아빠도 할 수 있고 엄마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남편과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시간만 계속 지나가는 사이에 결국 시부모님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누가 키우든 빨리 애부터 낳으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과도 대화가 안 통하고 시부모도 벽창호나 다름없어서 저는 그냥 이 집안에서 애를 낳으면 나만 고생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자꾸 이 문제로 이야기를 꺼내봐야 말싸움만 커지고 서로 자기 할 말만 한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그냥 대화 자체를 안 하고 각자 할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과 아이 낳을 생각 전혀 없었으니 그냥 이대로 아이 없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연말에 어머님이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를 할 때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까지는 잘 오시지도 않고 오더라도 불편하신지 금방 돌아가시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저한테 한 소리 하시려고 작정하고 쳐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주말에 남편이랑 별일 없이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너희들 집에 있지? 나 지금 너희 집으로 가는 중이야. 라고 하시더니 정말 20분 만에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별일 있어 온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놀러 왔다고 하시는데 오자마자 저를 보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할 일 없으니 그냥 거실에 앉아서 TV 보고 제가 커피랑 과일 가져다 드리면서 시간을 보냈죠. TV 보는 동안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쟤는 결혼했니? 쟤는 애 낳았니? 온 관심사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아이가 있는지 그것만 물어보셨습니다. 속셈이 뻔하게 보였지만 제가 저 연예인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돈이랑 명예가 다 뭔 소용이냐? 애 낳고 키우는 행복도 모르는데. 이라 말씀을 하시고 아이가 있는 연예인 부부가 나오면 저거 봐라. 애가 있으니 얼마나 화목해 보이냐? 잘생기고 이쁜 애들이라 애들도 너무 예쁘네. 하시면서 자꾸 제 신경을 벅벅 긁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던 시어머니 입장에선 빨리 손주를 안 낳아주는 제가 싫으셨겠죠. 그럼 저 말고 애 잘 낳아주는 며느리로 바꾸시던가요. 라는 말이 제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냥 오늘 하루만 참고 넘어가자는 생각이었어요. 남편이라는 놈은 옆에서 시어머니를 말릴 생각이 전혀 없고 애가 나 혼자 노력한다고 생기는 건가? 애 엄마가 될 사람이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등신 같은 말이나 하면서 시어머니 약을 살살 올리고 있으니까 오늘 이 두 모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라 하던 간신히 참고 있었는데 식사 시간이 되자 어머님이 밥 먹고 가야겠다며 저한테 저녁상 좀 차려보라 하시더군요. 냉장고에 고기도 있고 친정엄마가 보내준 더덕도 있었는데 시어머니 꼴 보기 싫어서 차려놓기 싫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먹던 국 데워서 밑반찬 몇 가지 담고 대충 저녁상을 차렸더니 어머님이 우리 집 식탁을 보시면서 또 한 말씀 하셨어요. 아이고, 집에서 애도 안 키우면서 살림도 대충 하는구나. 밥상에 젓가락 갈 곳이 하나도 없네. 저도 그때는 이미 앞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어느 정도 화가 나 있는 상태라서 한번 제대로 건드리면 안 참고 터트린다고 생각하던 참이었거든요. 어머님은 제 남편에게 너네 평소에도 이렇게 밥해서 먹니? 라고 물으셨고 남편은 또 거기서 뭐 항상 그렇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야. 라고 하면서 저를 열받게 만들었죠. 평소에 임금님 수라상 같은 12첩 반상은 못 내놓아도 남편 먹고 싶고 좋아하는 것들 해주고 친정엄마가 종종 갈비도 보내주고 철마다 두릅이나 산더덕 같은 것도 한 번씩 보내주는데 자기 입에 들어간 그 많은 음식들은 다 잊어버렸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간에게 밥을 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싶었어요. 살벌한 분위기에서 저녁 식사가 시작됐고 저는 아무 대꾸도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TV 보면서 쟤네 집 아들은 어떻고 쟤네 딸은 너무 귀엽네 하면서 TV에 나오는 애들 이야기만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빨리 시어머니 돌려보내고 나서 남편이랑 오랜만에 한바탕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젓가락으로 제 아랫배를 쿡 찌르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밥 먹다가 살해 들릴 뻔했는데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한다는 말이 너는 이거 쓰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달고 나왔어? 어차피 애 가질 생각도 없다면서 강아지처럼 중성화 수술이라도 좀 알아봐. 차라리 수술이라도 해서 떼어버리면 한 달에 한 번 고생할 일도 없고 좋잖아. 라고 하면서 낄낄대고 웃는데 너무 치욕스럽고 한순간에 선을 확 넘어버린 시어머니 행동에 이때는 저도 못 참고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패대기 쳤어요. 제가 던진 숟가락이 컵에 맞았는지 그릇에 맞았는지 뭔가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진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애는 내가 낳지 말자 했어요? 애를 낳으면 나 혼자 키우는 것도 아니고 같이 육아하자는데 어머님 아들이 싫다잖아요. 내가 애 낳고 애 보는 기계도 아니고 이 집안에 애 낳아주려고 시집 왔어요? 라고 소리쳤는데 시모는 남편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애는 엄마가 보는 거지? 너 진짜 이상한 말하는 재주가 있다. 자기도 젊었을 때 시집와서 애 둘 낳고 전부 혼자 키웠지 시아버지 도움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네요. 원래 결혼하면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애 키우면서 사는 것이 행복인데 저보고 그깟 돈 좀 번다고 꼴값 떨지 말랍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집에서 전업주부로 사셨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키우려고 그 비싼 돈 들여서 대학 나오고 회사 취직해서 일하고 있겠습니까? 임신도 저 혼자 하고 출산도 저 혼자 하는데 아이 낳으면 그거 좀 남편이랑 같이 키우자는 말이 그렇게 용납할 수 없고 시모까지 나서서 저럴 일인가 싶었어요. 시모랑 제가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으니 남편이 중간에서 말리기는커녕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너는 시어머니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아까 뭘 집어던진 거야? 진짜 성질하고는? 빨리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못해. 저한테 먼저 사과하라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개떡 같은 집구석에서 마누라 노릇 며느리 노릇 그만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두 사람은 그냥 집에 놔두고 저는 혼자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부모님에게 방금 이런 일을 당했고 나는 그 집에서 더는 못 살겠다 말씀드렸죠. 아빠가 제 이야기 듣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한참 전화로 이야기하는 도중에 남편 옆에 있던 시모가 전화를 받았는지 이제는 우리 아빠랑 시모가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시모에 찢어지는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옆에 있던 저와 엄마한테도 다 들렸어요. 그 집안에서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습니까? 저런 며느리 인정 못하니까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서 보내세요. 우리 아빠도 그 말 듣고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가르치긴 뭘 가르쳐서 보냅니까? 우리 딸 그 집안에 다신 안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아시죠? 라고 같이 소리 지르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빠가 저한테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 물으시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내릴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고 우리 부모님도 체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모한테 그런 소리까지 듣고 어떻게 그 집안에 다시 기어들어가서 며느리 노릇하며 살겠어요. 남편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이혼하자고 문자로 보냈고 남편 놈은 그 와중에 한다는 소리가 부모님들 싸움 때문에 우리끼리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랍니다. 아니 이게 부모님들의 싸움이었어요? 자기 엄마 옆에 찰싹 붙어서 화도 크고 바람 잡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척하는 모습이 더 화가 났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이혼 도장 찍고 나 같은 며느리는 자격 미달이니까 아무 조건 없이 너네 엄마 손자 낳아줄 조선시대 며느리 구해서 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일로 진짜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듣게 될 줄은 몰랐던지 끝까지 이게 맞냐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혼해야 하냐는 말만 앵무새처럼 계속 해댔습니다. 이 와중에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 이야기 꺼내고 바로 다음날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너 같은 건 처음부터 며느리 삼지 말았어야 했다고 끝까지 악담을 퍼부셨습니다. 저도 어차피 마지막이라 그런 소리까지 듣고 참고 있을 이유는 없었고 어머님에게 계속 그렇게 성질대로 사시라고 누가 당신 아들 같은 멍청한 반푼이를 데리고 살진 몰라도 나는 이만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작년 연말에 남편이랑 싸우고 별거를 시작했고 얼마 전 이혼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은 후 지금 저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이것도 고민하고 저것도 고민하고 상당히 머리 아팠던 것 같은데 이혼은 정말 순식간에 해버렸네요. 이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앞으로도 절대 후회 안 할 겁니다. 그 집안에서 애 낳고 평생 집에서 애나 키우는 아줌마 취급받으며 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나아요. 제가 나이도 30이 넘었고 이제 막 이혼했는데 앞으로 제 인생에 또 다른 연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이를 갖길 원한다면 엄마 아빠 모두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제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제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키우셨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애만 낳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나 몰라라 할 생각이면 애초에 안 낳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생각할수록 어처구니 없는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어떻게든 저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옛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이라고. 우리 시어머니가 딱 그런 꼴이라서 본인은 어떻게든 저를 한번 골탕 먹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번번이 수가 읽혀서 실패를 반복하십니다. 앵간해야 한번 속아주는 척이라도 할 텐데 뻔히 보이니까 그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이고 아이까지 태어나 새 식구가 별일 없이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시어머니 덕분에 종종 한 번씩 심심할 틈이 없네요. 시댁과 차로 1시간 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명절이나 어쩌다 한 번씩 시댁에 내려갈 때면 어김없이 어머님이 수작을 부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조만간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일단 명절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재작년 설날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명절 연휴를 며칠 앞두고 웬일로 먼저 전화를 하시더니 이번 설날에는 내려올 필요 없이 너희들끼리 보내라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한참 전 세계를 뒤흔든 전염병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정부에서도 명절이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고 권고를 하던 때였을 거예요. TV에서도 보니까 4명 이상 모이지 말라 하더라. 괜히 니들이나 우리나 서로 옮길 수도 있는데 그냥 이번 설에는 각자 집에서 맛있는 거나 해먹고 푹 쉬어라. 우리 손주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집에 있는 게 낫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1년에 딱 2번밖에 없는 명절인데 저희가 어머님 댁으로 내려가야죠. 라고 대답을 하실 줄로 아셨을 텐데 제 성격에 마음에 없는 빈말은 잘 못하거든요. 안 그래도 아이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래저래 외출하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걱정이 너무 많았었는데 어머님이 내려오지 말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아유, 어머님 어떡해요? 아쉽지만 할 수 없죠, 뭐.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다음에 좀 조용해지면 따로 찾아뵐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진짜 내려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 역시 제가 하자는 대로 군말 없이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이 내려오지 말라 했으니 이번 설은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자고 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친정은 부모님 모두 은퇴하셨고 시골에 조용히 전원주택 짓고 생활하고 계셨어요. 시댁에 안 가도 되니까 친정에나 하루 내려갔다 올까 싶어 전화를 드렸더니 그 동네에 전부 나이 많은 어르신들 뿐이고 시국이 뒤숭숭해서 외지인들 들락거리는 거 안 좋아하시니까 그냥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처럼 긴 연휴를 통째로 쉬게 되어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그때 한참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던 시점이라서 아이와 함께 세 식구가 집에서 푹 쉬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이랑 시간도 오래 보내고 밀려있는 TV 드라마 보면서 맛있는 거 해먹고 마음 편히 보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연휴 첫날이 되자마자 시아버지에게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희들 이번 설에 안 내려오기로 했다면서. 나야 뭐 상관없는데 너희 시어머니가 맨날 서운하다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그래도 명절인데 하루 정도는 내려와서 얼굴이라도 비추고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시어머니 성격에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어떻게든 없는 핑계라도 만들어내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분인데 겨우 이런 일 때문에 설 명절을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셨죠. 아버님의 그런 전화를 받고 나니 저도 기분이 왠지 찝찝하고 남편도 시어머니가 울고 있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하고 있는 것 같길래 어차피 차로 1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설날 당일 아침에 내려가서 같이 아침만 먹고 올라오자고 했어요. 아직 우리 애도 어리고 시댁에서 자고 오는 것까지는 저도 불안해서 싫은데 딱 밥 한 끼 정도는 제가 양보할 수 있었죠. 그렇게 어머님에게 전화해서 설 당일에 내려가서 아침 먹고 올라오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도 본인이 했던 말이 있으니 하루 전에 미리 내려와서 자고 가라는 말씀까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 너희들이 정 그렇다면야 마음대로 해라. 나는 안 내려와도 아무 상관없는데 굳이 오겠다고 하면 간단하게 차례상 차리고 떡국이라도 끓여서 준비를 해놔야겠네. 그럼 그렇지. 제가 내려간다고 하니 어머님의 말투는 변함이 없었지만 전화기 너머로도 금방 기분이 좋아지신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편하게 집에서 명절 특선 영화나 보며 쉬려고 했던 제 계획이 조금 틀어지긴 했지만 하루 정도는 내려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설 당일 아침에 일찍 내려갔다가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에 출발해서 다시 올라오면 귀경길 차 막히는 것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댁 내려갈 준비를 마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3층이라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아이는 남편이 안아들고 저는 짐을 양손에 들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겨우 몇 시간 하는 외출이었지만 아이가 하나 있으니 짐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양손에 잔뜩 커다란 가방을 들고 뒤뚱뒤뚱 걸어 내려오는데 발밑이 잘 안 보여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발을 헛디뎌 그대로 계단에서 앞으로 구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계단을 거의 다 내려온 상황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엄청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넘어지면서 땅을 짚는다고 팔을 뻗었다가 손목이 조금 삐끗한 것 같았어요. 당장은 놀라기도 했고 크게 아프지 않아서 난 괜찮으니 그냥 내려가자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차를 타고 10분 정도 지났을 때 손목이 퉁퉁 부어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제 손목을 보고 이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다고 차를 돌려 병원으로 가자더군요. 그때 당시에는 병원에 정말 급하고 아픈 사람들만 갔기 때문에 고작 이런 일로 병원까지 가서 괜히 안 걸려도 될 병에 걸려오는 건 아닌가 덜컥 겁이 났어요. 남편이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다가 마침 휴일에도 진료를 보고 있는 정형외과를 찾았고 지금 바로 와도 된다고 하길래 잽싸게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도착해서 PCR 테스트하고 결과를 기다렸다가 음성 판정 받고 나서 겨우겨우 진료를 받아보니 손목뼈에는 문제가 없는데 인대가 늘어났다면서 일단은 반깁스를 하는 걸 추천하셨어요. 1시간 만에 손목에 깁스를 하고 병원을 나왔는데 아침 7시에 집에서 출발했지만 병원에서 나온 시간은 거의 10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왕 이렇게 된 거 시댁에 가는 건 다음에 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푹 쉬자고 했지만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긴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우리 내려온다고 식사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어떻게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댁으로 내려갔더니 시간은 이미 아침 시간을 넘어 점심 먹을 때가 다 되어 있었고 아버님은 제가 넘어져 다쳤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셨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저 사람은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 내려오면 같이 만두 빚겠다고 다 준비해놨는데 혼자 하게 생겨서 심통나서 저래. 아버님 말을 듣고 거실을 보니 커다란 양푼에 만두소가 준비되어 있었고 만두피도 한참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만두를 거의 200개 넘게 만들 분량이라고 하는데 대체 명절에 아침만 먹고 가겠다는 사람 붙들고 무슨 짓을 하려고 했을까 싶었습니다. 당장 저희가 밥 먹으러 내려왔으니 어머님이 급하게 만두를 20개 정도 만들어서 국을 끓이고 늦은 아침을 먹었어요. 시간은 이미 12시가 넘었지만 저희도 아침을 안 먹은 상태고 시부모님도 우리를 기다리면서 식사를 거르고 있었으니 그때 겨우 아침을 먹은 거죠. 먹자마자 일어나긴 눈치가 보여서 제가 어머님 도와서 만두를 같이 만들겠다고 했더니 팔이 그 모양인데 하긴 뭘 하겠다는 거냐면서 조금 기다렸다가 자기가 만두 다 만들면 너희 거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TV 보면서 놀고 있었고 남편과 어머님이 마주 앉아서 만두 200개를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 몫으로 한 보따리 챙겨주셔서 그때 가져온 만두를 거의 2달 정도 집에서 먹었네요. 분명히 저한테 억지로 만두 빚게 시키면서 만두가 이쁘네 안 이쁘네 잔소리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제가 그날 다치는 바람에 며느리가 아닌 아들만 고생을 시켜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똑같이 맞벌이하고 아이 키우며 살고 있는데 어머님 눈에는 제가 집에서 팽팽 놀고 먹는 사람으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며느리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어떻게든 고생 한번 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기회만 보고 계십니다. 작년에 한번 어머님이 본인들 결혼기념일에 저희 부부와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저는 시부모님과 같이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서 내키지 않았지만 비행기 티켓이며 숙소까지 전부 어머님이 예약하시겠다고 해서 거절하기 참 애매하더라고요. 정말 좋게 생각해서 일하고 애 키우며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제주도 여행하며 기분 전환이나 하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그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에 도착을 했더니 어머님이 예약하신 숙소가 호텔이나 리조트도 아니고 그냥 일반 가정집이었어요. 어머님 친구분이 제주도에 세컨하우스를 장만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와서 지내다 가신다고 하는데 그 집을 4일 동안 빌리셨더라고요. 다행히 방은 2개가 있어서 시부모님과 한방 쓰는 일은 면할 수 있었지만 점심이야 관광을 하면서 나가 먹는다 치면 최소한 아침 저녁은 꼼짝없이 시부모님들 밥상을 차려야 할 판이었습니다. 사실 양심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요리를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남편은 제가 하는 건 다 맛있다 해주고 맨밥에 계란 후라이만 하나 있어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괜찮은데 시부모님은 다르잖아요.
안 그래도 신혼 초부터 저한테 요리 못한다고 엄청 잔소리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나를 한번 제대로 잡으신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 설날의 만두 사건도 그렇고 제가 시댁에 내려갈 때마다 어떻게든 저한테 밥을 하게 만들어서 음식이 이건 짜고 저건 달고 너는 도대체가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구박하시는 것이 어머님의 즐거움이셨거든요. 그래도 처음 결혼했을 때는 밥솥에 물 맞추는 것도 잘 못하고 겨우 라면이나 끓이고 계란 후라이만 할 줄 아는 것이 전부였는데 결혼 생활 몇 년 하다 보면서 조금씩 요리가 늘더니 이제는 맛을 떠나 국이나 찌개 그리고 남편 좋아하는 제육볶음, 오징어 볶음 정도는 능숙하게 합니다. 남편이야 제가 해준 음식이 다 맛있다고 해주지만 시어머니는 실수하기만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서 솔직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제주도 여행 첫날 점심때 공항 근처에서 렌트카를 빌려 숙소에 짐을 풀었고 근처에서 간단하게 관광을 하고 있었어요. 오후 4시쯤 되었는데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4일 동안 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 하니까 미리 장을 좀 보자 하시는 겁니다. 여행 경비도 아낄 겸 아침 저녁은 집에서 해 먹으면 되겠다. 아까 보니까 압력밥솥도 있고 웬만한 조리도구나 양념도 다 있더라고. 숙소 들어가기 전에 마트 들러서 장 보고 오늘 저녁부터 맛있는 거 해 먹자. 제주도까지 왔으니 며느리가 해주는 밥 좀 얻어 먹어봐야겠다.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고 머릿속으로 내가 할 줄 아는 요리가 몇 개 없는데 어떻게 돌려막아야 4일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장 볼 때 뭘 사야 하나 리스트를 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남은 여행 일정 내내 아침 저녁 밥상 차릴 걱정에 여행이고 뭐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저를 위기에서 구해준 건 남편이었어요. 에이, 제주도까지 왔는데 무슨 숙소에서 밥을 해 먹어?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맛집은 다 조사해놨으니까 내가 가서 포장해 오면 돼. 시어머니는 제주도 물가도 비싸고 매 끼니 그렇게 사 먹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그냥 집에서 밥 해 먹자고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남편은 우리 비행기 티켓이랑 숙소까지 부모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여행 내내 식사는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부터 회, 생선구이, 아구찜 등등 맛있는 것들을 나가서 포장해 오기 시작했고 아침에도 7시면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 오더니 성게알 미역국이나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고사리 해장국이나 몸국 그리고 전복죽 같은 걸 매일 포장해서 밥상을 차렸죠. 자기 아들이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나서니까 시어머니도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꿍한 얼굴로 밥만 잘 드시더라고요. 제주도 여행까지 와서 저한테 밥을 얻어먹고 싶으셨나 본데 제가 하는 맛없는 음식 먹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 외에도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저를 괴롭히려고 머리를 굴리고 꾀를 내시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크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어요. 남편이 눈치가 없는 건지 눈치가 빠른 건지 힘든 일 시킬 때마다 자기가 대신한다면서 저를 구해줬고 아버님도 옆에서 며느리 괴롭히지 말라며 거드셨거든요. 시아버지는 원래 신혼 초부터 며느리가 세상 제일 예쁘다고 하시면서 저를 아껴주셨고 우리 남편도 눈치는 정말 한숨 나올 정도로 없는 사람이지만 시어머니가 빤히 보는 앞에서 제 밥그릇에 생선가시도 하나하나 발라서 수저 위에 올려줄 정도로 저를 위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괴롭히려고 머리를 굴려도 그냥 웃으면서 살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진작에 어머님이랑 크게 한번 붙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님이랑 저희 기싸움은 당사자인 저희 둘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버님도 전혀 눈치 못 채시고 남편도 자기 엄마가 정말 인자하고 착한 시어머니인 줄 압니다. 평소에 시어머니가 말씀도 조곤조곤 하시고 언성을 크게 높이신 적이 없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착하고 인자하신 어머님인 것 같지만 어떻게든 저를 한번 골탕 먹이고 뒤에서 몰래 저를 일시키고 부려먹으려고 엄청 머리 쓰시는 분입니다. 여자들끼리의 주도권 다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는 전혀 어머님을 이겨먹고 싶지 않은데 자꾸 저렇게 혼자서 난리법석을 피우세요. 남편은 항상 제가 모든 일에서 1순위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특히나 재작년에 아이 낳은 뒤로부터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합니다. 아버님도 저를 너무 아껴주시고 제가 힘들까 봐서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쉬라고 하시는 분인데 제가 시집 오기 전에는 시어머니가 혼자서 집안의 두 남자를 다 휘어잡고 여왕처럼 군림하며 사셨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굴러들어온 제가 그 두 남자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다 빼앗아가 버렸으니 어머님 입장에서는 제가 밉고 꼴보기 싫은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저도 제 성격이 있는데 잘못한 것도 하나 없고 아무 이유 없이 어머님한테 굽히면서 살고 싶진 않아요. 시어머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언제 한번 저를 제대로 혼내주기 위해서 칼을 갈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호락호락하게 당해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머님도 이제는 포기하고 이 집안의 실세는 어머님에게서 제게로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시고 괜한 기싸움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희 둘이 다투게 되면 아버님은 몰라도 저희 남편만큼은 분명히 제 편을 들 게 뻔하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